남부가 1에서 5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9시 정각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인터넷으로 쫙 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뉴스였습니다. 네, 2011년에도 그 정말 결정적인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근데 말이죠. 그때 KBS의 이런 보도를 유념하고 대비했다면 우리가 4조를 굳힐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2012년에 그냥 뭐 그걸 론스타가 팔고 나가게 내버려둬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핵심 책임자를 할 수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인 추경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 추적해서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슨 금융위원회에다 물어봐라 이러질 않나 뭘 내용도 물어보느냐 이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죠. 그때도 공직 지금도 공직에 있는 추경호 의원 같은 분은 소상히 말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책임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어떤 보도가 나옵니까? 론스타 관련해서. 일단 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그래야지 오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2012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합니다. 5조 4천억 원을 배상하라. 이유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서 그만큼 손해를 봤다. 그리고 그 문서를 입수했는데 문서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핵심 결정적 증거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굳이 제시하지 않고 론스타 편에 서 있는 듯한 여러 정황들을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당시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소송과 별개로요. 2008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그러니까 2012년에 매각됐으니까 4년 전이죠. 우리가 입수한 문서에 보면 2008년의 정황이 나옵니다. 2008년에 그러니까 소송 전에도 우리 금융당국자들이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한 정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2008년에 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그래요?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은 그게 누군지가 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론스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매각 승인을 하려고 했고 소통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문건의 작성 주체가 누굽니까? 두 건인데요. 한 건은 론스타 거고요. 한 건은 한국 정부 건입니다.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도 있고요. 론스타가 제출한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하면은 누가 썼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필요한 거죠. 수사. 누군가가 왜 론스타를 도와주려고 했는지는 조사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김석동 당시 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당시 부위원장 좀 KBS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혹시 론스타로부터 무슨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수사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실토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제 뉴스가 나간 뒤에 댓글을 보면 검찰이
일가족을 탈탈 털게 아니고 이런 걸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엄청난 국부 유출 사건이 네. 있는데 또 검찰이 의지를 갖고 뭐 이 금융 계좌를 턴다든지 또 그 당시 담당자들의 가족이 혹시 이로 인해서 뭐 오늘 특혜 취업이 또 부정채용이요. 이 특혜 취업이 혹시 자녀들에게 있진 않았는지 이거 살펴보면은 또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고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나 추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008년 한국금융당국 누군가가 론스타를 도와주려 한 흔적. 이 흔적이 오늘 문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2012년 매각 당시의 상황입니다. 매각 당시에는 매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판결을 받아서 당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일괄 매각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일괄 매각이라 하면 외환은행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파는 거죠. 네, 이렇게 팔게 되면 경영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징벌적 매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징벌적 매각이라는 건 뭐냐면 일괄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쪼개서 팔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익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금융당국의 결정은 뭐였냐면 금융당국이 징벌 매각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괄 매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괄 매각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래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놀라운 대목입니다. 누군가 론스타를 도와줬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도 역시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매각을 해서 론스타의 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1조 2천억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하고 추경호 당시 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의원 그 두 분은 알까요? 오늘 보도를 보면 입장이 나올 겁니다. 또. 두 분의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KBS 뉴스라인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련해서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KBS 보도와 관련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나 어떤 일이 필요한 것 같다.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국부가 4조 이상 나갔고요. 이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4조 6천억이 나갔고. 4조 6천억 거의 그때 5조 나갔고 가까운. 이번에 5조 4천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11조가 나갈 수도 있다. 계산하면 10조가 넘는 돈이죠. 야,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KBS 뉴스 오늘도 주목하고요. 이게 그 토요일도 방송된다고요? 일단 오늘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총선이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이제 KBS 보도본부도 2020년 총선 보도 또 총선 개표 방송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번 총선 개표 방송이나 총선 보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선거방송 기획단이 꾸려져 있고요. 단장이 누굽니까? 김대영 단장이라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이거 만드신 분. 토크쇼를 만들고 정착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개념의 선거방송을 해보라고 해서 선거방송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방송인 최욱 씨는 사내에서 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독종입니다. 독종. 일밖에 모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이제 선거방송을 향한 준비도 하면서 최근 그 몇 차례 방송된 정치합시다 프로그램도 그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거를 선거 당일날의 행사만이 아니고 선거 당일을 향한 이른바 선형 보도를 하자. 그래서 민심을 반영을 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선형을 영어로 하면은 리니어. 아,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선거제도가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예. 이 출구조사 발표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모여서 지금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비용이라든가 방법에 이번에도 대해서 3사가 출구조사 같이 합니까? 좀 난감해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개표 방송은 6시 보고 이렇게 나오겠지 생각하고 채널 돌렸다가는 뭐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마 마라톤 방송, 마라톤 개표 방송을 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도쿄 황현택 특파원인데요. 네. 그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가 오늘 미쓰비시 측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음 만나서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황현택 특파원이 양금덕 할머니를 집중 인터뷰를 한 인터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로부터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이 당시 근로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떠신지 좀 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동 뉴스구역 KBS.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보도본부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개별 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지를 포함한 15곳의 전략 공천지를 확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립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 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새로운 보수당이 불참한 가운데 4번째 회의를 열고 안보 우선, 민간주도 경제 등 통합신당의 5대 정책 기조에 합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 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주식 편집장은 뭐 겨울에 여행을 좀 즐기시는 편입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스키장 어디 스키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포천. 포천 옆에 가평인가요? 가평. 네, 맞습니다. 고기 하나 넘으면 가평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곳 가시네요. 올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겨울에 KBS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방송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정주식 편집장님도 제 나이 되면은 돈이 더 귀한 걸 알 겁니다. 농담입니다. 네. 예, 자 좋아요. 그래 혼자 가십니까? 아니요. 좋은 분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안산시 정종길 시의원의 성희롱과 협박 이야기인데요. 2018년 11월에 안산시 시립국악단이 일본 순회 공연을 마치고 회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처음 만난 젊은 여성 단원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서명을 해서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오면 100배로 불려서 주겠다라고. 이 5만 원을 갖고 오면 100배로 불려서 5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100배니까 5천만 원인가요? 500만 원 맞네요. 제가 산수를 예약해가지고.
정종길 의원이 48세거든요. 네네. 오빠는 무슨 오빠입니까? 이게 이런 오빠라고 불러 이런 거 여성분들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네네. 그날 이후에 정종길 의원이 국악단 회식 자리에 수시로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국악단에 전화를 해서 내가 회식 때 특정 여성 단원의 옆자리에 앉을 거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오. 한 번은 또 주차장에서 여성 단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오빠가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면 기분 나빠? 라고 말을 해서 소름이 돋았다는 여성 단원의 증언도 나왔고요. 국악단 연습실에 자주 찾아갔었는데 이분이 연습 중인 여성 단원들의 사진을 찍어가는가 하면 여성 단원들에게 예쁘다면서 개인 전화번호를 묻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제 단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정종길 의원의 성희롱을 문제 삼으려고 하자 정 의원은 오히려 협박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녹취된 통화를 들어보면요. 지금처럼 섣불리 나오면 문화국장, 예술과장, 우후죽순처럼 날아갑니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요. 라는 내용이 나오고 노조 결성을 주도한 남성 단원에게는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끔찍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안산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네요. 또 문화복지위원장도 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단 회식에 참석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정종길 의원은. 본인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단원들이 연습을 잘 안 하길래 연습장에 자주 들렸을 뿐이다라고 엉뚱한 해명을 하셨어요. 연습을 잘하건 못하건 그 왜 시의원이 관여를 합니까? 그렇죠. 시의원 직무에 네. 국악단 어떤 연습 감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기초의원들 소식을 가끔 전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언행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감시에 눈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실수를 하면 금방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초의원들 혹은 뭐 기초단체장 이런 분들은 좀 정말 황당한 이런 언행들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좀 매서운 감시의 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에서도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두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한국당 김재원 의원인데요. 잘 오전 듯한 중립. 민주당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제 또 한국당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절대 정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울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경찰이 주민들 음주 대리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음주를 하면 네. 경찰이 찾아가서 대리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상한 말 한번 했다가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렇죠. 김재원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은 특히 그 음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많은 분인데 네네네. 이쯤 되면은 저 무슨 주류 광고 이런 걸 노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직 검사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한국당 후보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어느 선거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이 후보자, 그 전직 검사였던 이 후보자를 도와줬다. 음주운전 걸렸는데 내가 그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봐달라 했는데 봐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김재원 의원 아주 맹폭을 당했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14년에 이제 모 그 후보를 돕겠다면서 네. 이렇게 했던 말인데 2014년이면은 그러면 지방선거 때였군요. 맞습니다. 네. 저 김주수 군수, 의성 군수를 돕겠다 이렇게 네. 가서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 그 내용은 사실 좀 심각한 얘기였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요. 김주수 의성 군수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했어요. 네네. 당시 김주수 군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 어허.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그렇죠. 예.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검찰이 네. 조사를 해보고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막말을 보면 네. 11일 날 경북 의성에서 열렸던 의정보고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네네. 경찰관들이 요구를 해서 파출소도 지어주고 했는데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경찰한테 음주 단속을 자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국회의원이. 네. 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이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경찰관 분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또 작년에는 또 음주를 하시고 예산감사에 또 회의에 들어가셔가지고 음주 감사를 했다 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주류 광고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 아주 정말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술과 친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 뭡니까? 지난주에 스타 강사 주예지 씨가 용접공 혐오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네네네.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수능 7등급은 용접 배워서 호주 가야 돼. 거기 가면 돈 많이 줘. 이러면서 웃겨서 참지 못하겠다는 이 제스처를 하면서 네.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셨는데요. 이날 그 대한용접협회에서 이 말은 명백한 직업 비하다. 그래서 공식 그럼요. 사과를 요구를 더 말할 했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주혜지 씨가 공식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말 실수라기보다는 좀 이분의 어떤 내면에서 갖고 있었던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어떤 멸시적 시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새어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뭐 이분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분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사교육 시장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약간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능력주의 마케팅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용접공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육체 노동의 한 예시였던 것 같고 사실 그 자리에 어떤 직업을 넣어도 비하가 성립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소부 혹은 뭐 운전기사 이런 직업을 넣어도 마찬가지의 그 맥락이 성립이 되는데 이게 모든 강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흔히 그 학업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좀 이런 비참함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흔히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 아주 정말 몰지각한 급훈 중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저희도 이거 정말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사실 학창 시절에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긴 했는데 네네. 이게 요즘에 그 인터넷 그 인강이 활성화되면서 네. 이게 좀 더 그 확산이 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우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 그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여기 없을 가능성이 높다. 열심히 살았으면 어디 대기업에 취직했겠지. 이게 공시생들을 비하하는 그 예. 발언을 하기도 했고 유명한 그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도 네. 2013년에 한 강의에서 너 이렇게 계속 살면 너는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 공분을 사기도 아이고, 했어요. 잘나셨네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학업 경쟁이 치열한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연해 있는 능력주의 통념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그 어떤 사교육 시장의 그 어떤 카피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혜지 강사의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좀 환기가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분이 김용민 씨가 막말을 비판하는 것은 웃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 댓글을 꼭 네. 읽으셔야 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맹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세 가지 에피소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야기 집중했죠. 예. 거기가 마지막 순서인 너무 순서인지 몰입하신 게 몰랐습니다. 아닌가. 예, 예. 몰입했어요. 자,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갈 시간입니다. 6시 28분 지났는데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3시간 동안 오산에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나드목 2-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사고에 오산-나드목 앞뒤로 정체가 깁니다. 먼저 금호 분기점 부근으로 짧게 밀리다가 남사에서 오산까지 6km, 또 사고 구간 이후 오산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는 1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신갈 분기점에서 판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진출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부근의 정체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장난 차의 영향이고요. 이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성수 분기점 쪽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 반대 성상 방향도 정릉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려와 번민이 있지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7월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검찰 규탄 시위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준 대가가 딸의 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억울한 김성태 의원.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안 되니까 웬 뜬금없는 뇌물수수로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이렇게 검찰이 나서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수사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발언을 모아보자면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피사실 공표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직권남용 아무런 혐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프로의 여론 조작을 시도해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들입니다.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습니다. 공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강원랜드 수사건으로 검찰 수사,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의원도 검찰 탓.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김성태 의원.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섰는데 불청객 등장. 보내라. 저 보내세요. 좀 조용해지면 하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검찰에서 항소할 걸로 보이는데 그 향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승소했나? 혹시 저는 덜깨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특히 엄동설안에 버려진 덜깨.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저는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깨 정신. 특히 엄동설안에 버려진 덜깨.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들깨 정신. 시간 지날수록 왜 이리 쉽게도 내 맘 아쉽게도 변할까. 벼랑 끝 아래로 내 인생의 바다 끝으로 영화 속 나고자의 비참한 모습 바로 그대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디에서든 살겠다고 서로 상처만이 앙상하게 남은 채로 맘 상하게 쩍거려도 끝까지 나는 헤엄친다고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으려고 가다듬고 아프고 이제 다시 할래 악으로 난 끝까지 할래 앞으로 누가 보든 말든 악으로 해가 지고 밤이지 오늘도 거리를 헤매지 가랑비가 적셔놓고 내 맘까지 울려놓고 난 그저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동그라미 똑같은 자리 돌고 돌고 비웃음만 맴돌고 내 꿈은 사라진 지 오래 그저 힘들 때면 노래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면서 힘든 맘 이렇게나마 위로해 어디에 있을까 사라져버린 웃음과 예전에 꾸었던 나만의 꿈은 아직 여기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아프고 처음부터 다시 할래 악으로 난 끝까지 해낼 거야 앞으로 누가 보든 말든 다시 악으로 가다듬고 아프고 이제 다시 할래 악으로 끝까지 할래 앞으로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김진표의 악으로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이름에 현 들어가는 분들 신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연 많이 왔습니다. 9601번 쓰시는 분 서주현입니다. 아, 여자 아니고요. 남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842번 쓰시는 분 와, 드디어 현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찬현이고 솥귀 현자를 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12번 쓰시는 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안우현이에요. 엄마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참고로 큰 이모는 수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3123번 쓰시는 분 경기도 평택의 황현호입니다. 저보다 와이프가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다 남성분이었어요. 현자가 뭐 특정성이 더 많이 그 이름에 포함될 그 낱말은 아닌 것 같은데도 다 남성분인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7506번 쓰시는 분 제가 이승현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림 그리면서 듣는데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려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835번 쓰시는 분 지금 제주에서 의경 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박현재입니다. 저는 남양주 덕소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김용민이 김어준보다 더 좋다. 이거 상품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드려주시고요. 자, OHHJ님 작년에 개명해서 오현준. 야, 개명 잘하셨네. 앞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제가 장명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3729번 쓰시는 분 자중남 김용민님 덕분에 매일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근 기자와 같이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차현숙입니다. 네.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가요. 예. 자, 그리고 오늘 퀴즈 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바이 마을, 아바이, 다 맞는 말로 하겠습니다.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아시었나봐요. 정답 어무이 마을. 네. 네. 자, 그리고 3552번 쓰시는 분 오징어 순대. 그래요. 오징어 순대를 여기서 파나요? 하여간 오징어 순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 이름이 오징어 순대 마을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5372번 오소리 순대. 네.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강정마을. 강정마을은 제주도에 있죠. 자, 그리고 8666번 쓰시는 분 망향동. 망향이긴 하죠. 아바이 마을이. 네. 예전에 그 한국 전쟁 전에는 속초 지역이 또 이북 지역이었어요. 38도선 위에 있었으니까요. 예, 양양에 38도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수님 정답 아바디. 네. 이철호님 아바타. 네. 자, 5484번 쓰시는 분 아바이 마을입니다. 개성공단 출신 근로자로서 문득 또 그리워집니다. 아, 그래요. 맞히셨어요. 7199번 쓰시는 분 처음엔 오빠야 마을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바이 마을로 바뀌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정답 아바이 맞히셨고요. 8682번 쓰시는 분 아바이 마을입니다. 어제 듣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위안부가 있었다니. 그 위안부 제도를 만든 사람은 관동군 출신의 친일 군인이었고, 네. 아, 그래요. 김귀옥 교수님이었죠. 한성대 교수님. 어제 인터뷰 여러분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만님 아바이 마을 김용민 라이브 듣던 와이프가 당장 아바이 마을로 출발하자고 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속초 설악산 또 관광하실 수 있겠네요. 9125번 쓰시는 분 아바이 마을 오늘은 5시 칼퇴해서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불금 시작합니다. 저희 팀에 새로 인턴이 왔는데 김용민 라이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인턴도 만날 듣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치신 분들 또 틀려도 재미있게 답 보내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출사표, 의석을 지키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21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 2020 의석 전쟁.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이제 선거가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전쟁 개시 이미 시작됐죠. 엄경철 보도국장께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네. 올해 개표 방송은 아주 전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선거법에 그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맞습니다. 네. 뭐 당장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맞을 수 있을지. 전국이 단일 선거고 비례대표 없는 대선은 사실 출구조사 맞아요. 결과가 굉장히 적중도가 높은데요. 네. 틀린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많이 틀렸어요. 아니 이제 대선. 대선 때 대선은 안 틀리죠. 대선 출구조사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2012년에. 근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여론조사가 틀리면서 방송 3사는 맞췄습니다. 방송 3사 맞췄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종합편성 채널들이 또 우르르 생겨서 뭐 이제 보도 전문 채널까지 한 9군데 정도가 출구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때 오보가 나왔죠. 그래요. 자,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이게 출구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게 수능이 어려우면 우리가 불수능, 쉬우면 물수능. 올해 불총선입니다. 불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KBS 1라디오도 특별 생방송을 하겠지만은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만 믿으시면 되고요. 그래요? 출구조사도 필요 없고 그럼요. 최영일 평론가의 예측이면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제가 253개를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영일 평론가만 섭외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블랙아웃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각 정당의 의석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변동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129석 그대로인데 한 건의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1심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129석 그대로, 자유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0석으로 줄었고요. 대신 제4당으로
새로운 보수당 네. 8석, 네. 그 아래가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7석 안에 대한신당이 있는데 네. 창당 선언은 했습니다만 당이 만들어질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복귀하면은 내일 모레 그 바른신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이 뭡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잖아요. 네. 그냥 보수 대통합에 뛰어든다. 네. 풍덩. 그래서 네. 중도 보수 대통합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김근식 교수 의견이에요. 네. 묻지마 통합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참모죠. 이태규 의원 입장은 또 달라요. 절대로 보수 쪽으로 가지 않는다. 성정이 맞지 않는다. 오히려 혁신만 바라보고 새로운 공간을 노릴 것이다. 이게 제3지대론이에요. 또다시. 김근식 교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방송도 같이 두 분 다 하시고. 가까워요. 이태규 의원에게도 직접 들었고 김근식 교수님하고는 화요일 밤마다 같이 이제 YTN에서 주고받는 상대 카운터파트 패널이었는데 그분은 너무 앞질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수 쪽 통합 논의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본인 입장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언컨대 안철수 전 대표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오겠다. 네, 한 분뿐이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됐고 아직도 사이가 틀어지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부 의원 내지 정치인 누가 정치 있을까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동섭 의원? 뭐 등등. 이동섭 의원 한 지금 8명 정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좀 출발이 민주당이었는데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간단하게 판정리를 해보면 민주당계 이 파생 정당들이 있어요. 결코 위성 정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로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해서 분당한 거고 탈당한 거니까. 그 보세요 지금 이 민주당 국민의당 거기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심지어 대한신당까지 이렇게 파생돼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지금 보수 대통합 그룹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이 우리공화당까지도 다 원래는 한 몸통이었던 당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대 세력이 지금 파편화돼서 중도지대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뭐였냐면 중도, 개혁, 새로운 정치 표심을 잡겠다라고 나왔는데 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총선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이제 공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전략.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키워드로 요약하면 공정이에요. 공정. 또 이제 자유한국당 거기에 맞서서 국민을 위하여. 뭐 어찌 보면 민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컨텐츠 비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자원들을 실제로 동원하는가. 인재 영입 전쟁이 벌어져 있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좀 앞서 있습니다. 인재 영입.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오늘 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게 통합된 보수냐 아니면은 분열된 보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냥 제가 이제 오늘부터 숫자 말씀 안 드리기로 했잖아요. 머리에 숫자가 떠올라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말했다가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합하면 세 정장 자리. 입고 가셔야지. 이 보수 대통합은 통합하면 세 자리수. 통합 안 되면 두 자리수. 네, 그래요? 통합되면은 세 자리수. 안 되면 두 자리수.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통합 추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난조를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시작부터 쪽박이 깨진 건지 어떻게 원래 보세요? 다들 이렇게 될 줄 예견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근데 통합을 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예요. 공천권.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통합에 합의했죠. 그럼 자유한국당 당대당 통합 기구를 구성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박형준 위원장이 나오잖아요. 혁통위원장이 그래서 그럼 이렇게 분산되니까 혁통위에서 갑시다. 당대당 통합은 지금 논의할 게 아닙니다. 근데 2월 10일까지 대통합 끝낸다 그랬거든요. 설 지나면 바로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총선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예비선거 시작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띄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당대당 통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컨대 저는 좀 한
두 주 정도 앞서서 바라보니까 네. 보수 대통합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 당장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박형준 위원장 사퇴하시오. 네. 그럼 지금 혁통이 위원장 구하다가 또 한 달 가요. 네. 통합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네. 통합해야 세 자리, 통합 안 하면 두 자리라니까요. 그럼 저기 투표용지에 그 당 이름 다 나옵니까? 자유한국당도 나오고 새로운 보수당도 나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왜냐하면 나오고. 통합이 안 되면 서로의 이해가 왜냐하면 서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건데 네. 내어줘야 할 곳은 내어주고 싶지 않고 지금 얻어내야 할 곳은 얻어낼 수가 없고 그러면 각각 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 당선율이 힘들어지죠. 우리가 이 3파전에서 흔히 보잖아요. 선거연대는 불가능할까요? 선거연대는 일부 지역에선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이 모든 지역의 후보를 다 낼 수가 없어요. 현재 이 문의는 전국 정당이지만 사실상 전국 정당의 후보를 다 내기가 어렵다. 또 내더라도 상당히 자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곳은 오히려 명분상 선거연대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분열된 양상으로 지역구 경쟁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전국적으로 선거연대가 가기는 쉽지 않다. 특정 지역구는 아마 피 튀기게 이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단일화가 쉽지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이 선거구가 많은 데서는 이게 선거연대도 쉽지 않고요. 총선 단일화는 이번 총선이 매우 놀라운 것이 민주당이 분당하지 않고 치르는 초유의 선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 그 지역에서는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공천할 수 없고 네. 나가고자 하는 이 배지를 달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률이 있는데 승복하는 사람이 있고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지역은 선거연대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지난해 네. 그 4.3 재보선. 보궐선거에서 이 보시다시피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결과 지금 여영국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그러한 유형 일부 이제 정의당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지역 같은 쪽 이런 쪽은 선거 연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 공천 뭐 좀 웬만하면 다 경선하는 걸로 몇 거의 군데 빼놓고는 경선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혜영 공천심사위원장을 필두로 공심위가 구성이 됐고요. 네. 조금 뒤늦었지만 김영호 전 네.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국당도 네.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당 모두 다 특이하게도 이전에 2016년 총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새누리당 대표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김무성 2016년. 대표. 네, 그렇죠. 예, 바로 예. 지난 20대 총선. 예. 그러고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 네. 의원 요새 재판 때문에 힘든데 예. 이 두 사람이 도장 들고 나르샤 네. 추격전을 벌였잖아요. 네. 영도까지. 예. 자, 그리고 왜 그랬냐면 그때 김무성 대표는 좋은 뜻의 의지를 폈어요. 100% 국민 경선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박들이 반대했죠. 공천 학살 일어났었죠.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공히 네. 국민 경선제를 약속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네. 가능하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더 많은 비율로 국민 경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신선한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금 이제 국민 경선제 공언을 하고 있고 네. 한국당도 김영호 이번에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이 예, 공천관리위원장. 예. 대폭 물갈이 해야 한다라고 일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 이 국민 경선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오디션 경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당의 공천 혁신이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일요일에 귀국하는데 네.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인데 이후에 행보, 귀국 이후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확정되어 있는 게 있죠. 22일 날 새 책이 출간됩니다. 책이 출간돼요? 네, 그 책의 표지를 봤더니 안철수의 생각을 잇는 후속작. 자, 유럽의 나라들은 왜 이렇게 공정하고 행복한가? 지금 독일에 계셨잖아요, 주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으로 와서 스탠포드에 유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정계 복귀 선언을 하고 오는 건데 네. 이 책의 제목이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좋아하는 키워드 다 들어있어요. 생각, 미래. 자,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전 정의일 것 같습니다. 네.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본인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였는데, 네. 자, 의사로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다가 이제는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팔자인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으러 오시겠다고 네. 백신 전문가의 이제 면모를 보였는데 정치 백신 전문가로 이번 복귀가 성공적이 될지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사실 2012년에 했던 레파토리로부터 네. 큰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새정치와 국민이 예. 그때 제가 2012년 9월 19일 대권 도전 선언할 때 네. 충정로 구세군회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신선했어요. 근데 머리 내리셨을 때 안철수. 네. 근데 정치인 되고 머리 올리셨을 때 안철수가 새정치를 그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너의 핵심이었던 몇 대 몇? 몇 대 몇? 이거 못하네요. 몇 대, 아이 참.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팁은 드려야 돼요. 예, 팁은. 매주 팁은 드릴게요. 예. 민주당 긴장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다 통과시키고 네. 국회가 마지막에 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고 이게 민주당이 잘했던 못했던과 상관없이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책임에 가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무당층이 너무 늘었어요. 민주당 긴장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청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